다음은 존경하는 개혁신당의 이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의원 이주영입니다. 한덕수 총리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의 4대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글로벌 경기 변화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로 또다시 움직일 정치적 패권의 움직임, 작금의 지정학적, 군사적 위험,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종 감염병 위협과 인구 위기를 고려할 때 개혁의 시작 그리고 시점은 대단히 시기적절하고 용감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님들과 기관장님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대단히 파괴적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혁이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 전에 치명적인 오류를 수정하고 확인해서 돈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무엇보다도 시간의 낭비 그리고 그로 인한 비가역적인 퇴보를 막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예결위를 통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개별 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국민연금은 그 규모나 특성을 고려할 때 한번 개편이 되면 수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번 고갈이 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고 나면 현재의 저출산, 저성장을 고려할 때 뒤늦은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연금개혁 추진 계획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고갈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예상하고 계신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9월에 정부가 국회에 논의를 해주십사라고 정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러한 대책과 같이 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면 그건 상당히 빨리 소진이 되는 거고요. 구조적인 대책까지 하면은 저희로서는 적어도 한 70년 정도를 보는 그러한 연금 개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100년지 대계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2088년이면 그 자료에 의하면 이미 고갈 시점이 도래하는 것으로 정부도 파악을 하고 계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주 먼 얘기 같지만 2088년이라고 하면 이미 작년에 태어난 현존하고 있는 아이들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더 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자료에서 상정한 합계 출산율이 1.08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보다 고갈 시점은 훨씬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하다고 우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의 2040 젊은 세대가 10명 중 3명은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또 출산에 대해서 또한 책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의적인 것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총리님은 혹시 현안보다 더 긴 항목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항상 너무 장기간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패러미터도 달라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의 개혁을 위한 동력 같은 것이 잘못하면 좀 약화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부의 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 특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조속히 논의를 좀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뭐 연말까지나 그렇게 늦어지지 않는 시기 내에 좀 결론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긴 기간을 설정했을 때 이 패러미터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고가 시점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안은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설득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를 좀 해주시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정부로서는 협력을 할 그런 자세가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이 또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는 기초연금이 2024년 기준으로 약 24조, 현재 GDP로는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현재 정부안처럼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고령 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현재 상정하고 있는 고갈 시점에는 GDP의 4.4%까지로 규모가 비대해질이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의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월 213만 원으로 그보다 높습니다. 물론 생산 능력이 충분하기 어려운 노령 인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금액 자체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하위 70%까지로 광범위하게 지급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난 혹은 급여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지금 20대의 30%가량은 최저시급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에 본인이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재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저부터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조금 답변하시도록 하시면 어떠실까요? 네. 네, 그 기초연금 대상자 고령화의 추세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말씀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대상자 조정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그 국민연금 수급률이 5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좀 신중히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 빈곤율이 40% 정도인데 지금 기초연금 수급률은 70% 정도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이것이 같은 대상에게 같은 취지로 주어지는 재정이라는 점에 있어서 좀 더 효율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정부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 이후에 그래서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은 GDP의 무려 9%에 육박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미래 세대와 정부에게 우리가 폭탄을 떠안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미안함이 들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것이 또 국가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 노후 보장에 대한 국고 투입은 시기의 문제일 뿐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 또한 늦어질수록 그 규모가 워낙 비대해질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체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고 투입과 함께 각종 연금의 형태나 지원금의 경로를 간소화하여 통폐합 그리고 중복 수금이나 부적절한 낭비를 줄이고 또 재정 현황 및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에서도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추가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계신 개편 방안이 있을까요? 여러 종류의 연금이 분산되어 있고 지원금 명목으로도 또 분산되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인데 특히 소득 대체율이 가장 큰 이제 쟁점 사항인데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한 500만 명이 되고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이 700만 명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가 합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에는 소득 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정할 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구조개혁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저희 그 정부안에도 보면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국고 투입이 되려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그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그러니까 크레디트 지원이라든지 보험료 가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연금 지급의 형태만 다소 조정을 하더라도 GDP의 1% 정도를 그리고 국고로서 어쩌면 현 시점부터 가능하다면 투입하기 시작하면 과도한 증세 부담이나 비현실적인 수익률 상정 없이도 사실상 현재 정부의 목표치를 무리 없이 달성을 하면서도 미래 세대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연금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재원 확보안을 비롯한 추가적인 재정 상의 논의는 경제부처 질의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개혁에 대해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에 있어서는 대체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개별의료의 자율성은 가급적 통제하는 것이 전체적인 안인 것 같은데요. 국가주도로 의료의 보장성과 보편성을 높이되 어떤 면에서는 환자의 자율성이나 의료 자체의 탁월성은 다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국가주도 혹은 어쩌면 사회주의적 의료의 방향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형태가 정부가 설계 중인 미래 한국 의료의 방향이 맞습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보건의료 시스템은 좀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일종의 싱글페이어 시스템에 죄송합니다. 연금이 아니라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의 그 싱글페이어 시스템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다 의료보험에 참여하고 그리고 뭐 정부가 물론 좀 지원은 합니다만 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보험 그 파이낸싱을 하는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공급은 민간 쪽에 많이 의존하는 물론 이제 공공병원도 뭐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그 민간에 의해서 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우리의 그 국민에 대한 의료 시큐리티의 그런 보호와 재정 또 그 의료 서비스의 질의 향상 어떻게 보면 이제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막 이런 식의 그 경쟁적 약간의 체제가 같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는 그 방향성을 흔들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국민의 안전과 보호라는 이런 어떤 약간은 사회적인 이런 그 목적과 그리고 세계의 최고의 그런 의료질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약간의 경쟁성의 유지, 뭐 지금 시스템하고 사실은 뭐 같은 겁니다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사고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특례법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 필수 의료에 대한 그러한 이 보상 체계를 총리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제가 쪽으로 먼저 말씀을 좀 저희가 이제 드리면 가겠다는 말씀. 제가 필수 의료를 하다가 환경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그만둔 당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제가 필수 의료 관련한 그 법적인 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법안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의료의 공공성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고의 의료를 누리는 것을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 갈등이 촉발된 지 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11월 4일 기준으로 의료인력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은 대단히 낮죠. 그리고 아직 전공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인턴들의 복귀율은 특히 더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복귀를 논의할 시기는 죄송하지만 이미 지나버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를 거치면서 전공의들은 전문 과목 수련이라던가 혹은 한국의 수련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의료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가치에 대한 변화도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공의 지원은 현재의 의정 갈등과 별개로 최소 수년 이상 대단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 4년 이상의 결혼이 생기면 이 의학교육의 공백은 다시 메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사된 전문 영역은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의료의 질은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료계는 안타깝지만 정부의 개혁의 노력이 이 티핑 포인트에 이르기 전에 주용력이 먼저 고사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전망도 같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보건 전반을 책임질 1차 의료나 일반인들도 중요하긴 한데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건 외국과의 학문적 교류라든지 국가보건 지표의 향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고도화된 의료 즉 전문의가 그 이후의 세부 전공까지를 잘 배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와 의계특위에서 발표한 안은 현실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 그리고 현장 의료진들로부터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의 미복귀 혹은 향후 미지원에 대한 플랜 B가 있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의료의 전문성이나 탁월성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부처 혹은 어떤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요, 여야 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지금 의료개혁 특위에서 그동안에 쭉 논의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이제 병행해서 우리 의료개혁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좀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우리의 의료의 미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역할이지 희망을 말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의료계가 다 뭐 이제 시기를 놓치고 망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쟁 나듯이 망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총리님조차 느끼시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의료의 정점이 무너지는 것은 피하기가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여서 다시 그분들이 이런 의료계에 대한 종사에 프라이드를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지금 저희가 의료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목표는 저는 우리 의료계나 정부나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진들이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개혁이라는 방향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나오는 개혁안들 그리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그 방향성에 맞게 설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현 정부의 모토는 약자 복지입니다.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예를 하나만 든다면 저는 우리 계층별로 봤을 때는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여기는 가장 약한 부분 아닌가 약 166만 명 정도 됩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계급여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의 증가신 총리님 생계급여는 저의 질문은 그게 아니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소득이나 사회적 취약은 그 자체로 약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약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어떤 종류의 장애 또한 저는 그 장애 기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모두 약자로 인식해서는 곤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짜 약자는
보호자가 존재하지 않는 아동들입니다. 네, 말씀해 본인의 주시죠. 목소리 말씀- 또 낼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돈도 없고 표도 없기 때문에 이 정부로부터 또 국회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난 수년간의 정부 예산을 보면 시설아동과 학대아동에 대한 예산들이 가장 먼저 삭감이 됩니다. 아마 이 정책에 대한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동 지원의 영역은 행정적인 도구보다는 이 아동에 특화된 인력 충원 그리고 장기 근속을 통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미리 분배되고 엄격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각급 지자체에 분산된 아동 관련 예산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해당 예산을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그리고 기재부에서 특히 이것이 정책 방향성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배정을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